어머님, 일본어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에 제 여행은 시작도 전에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함께 간 여행이었는데 나는 식당에서도 상점에서도 호텔 로비에서도 아무 말 없이 뒤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 중에서도 자식들과 함께 온전한 가족 여행을 떠나본 기억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한 번쯤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젠 내 일 다 끝났으니 나도 좀 쉬어야지. 한 번쯤은 자식들과 비행기 타고 어딘가 멀리 가보고 싶다. 젊을 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가게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 밥솥을 먼저 열어야 했고 가게 문을 닫을 땐 저녁 뉴스가 끝나 있을 정도였죠. 그런 삶을 몇십 년. 국내 여행 한 번도 맘 편히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해외여행이란 건 그저 뉴스나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가게 문을 닫고 나니 삶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진 듯 하면서도 묘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제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일본 여행 가는데 같이 가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오래 기다렸던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들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 일본. 가깝기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일본어 전공자라 현지에서도 언어 걱정 없이 잘 다닐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숙소도 다 예약했고 일정도 짜놨어요. 그냥 몸만 오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짐을 쌀 때부터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는 건 자신이 없었고 언어도 안 되고 음식도 익숙하지 않으니 혹시나 민폐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웃으며 말했죠. 엄마, 요즘 70대도 혼자 배낭여행 다녀와요. 엄마는 그보다 젊잖아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자유여행이라 조금 빡빡하긴 한데요. 중간중간 카페 들리거나 쉬는 시간도 넣어둘게요. 그 말에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정말 내가 같이 가는 여행자일 수 있을까? 그렇게 출발 날이 다가왔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좌석 통로 쪽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뒤쪽 창가 자리였죠. 항공사에서 자리가 안 맞더라고요.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시작부터 따로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행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아침 나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비행기 탑승이 처음은 아니지만 혼자 하는 건 처음이었다. 작은 캐리어를 끌며 체크인 창구를 찾고 여권을 꺼내고 줄을 서는 일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다. 며느리는 아이 한 손을 잡고 있었고 다른 손엔 여행용 백팩이 들려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많이 기다렸죠? 죄송해요. 애들 챙기느라 좀 늦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천천히 와. 공항 수속은 며느리가 능숙하게 진행했다. 자판기를 다루듯 터치스크린을 눌러보며 말한다. 어머님은 잠시만 여기 서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나는 그 말에 따라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 조용히 기다렸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을 지나 탑승 게이트로 향했다. 그때 아들이 말했다. 엄마 자리 말씀 안 드렸죠?
저희는 뒤쪽 창가인데 엄마는 앞쪽 통로예요. 항공사에서 그게 남아 있어서. 나는 멈칫했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뭔가 함께 여행한다는 느낌보다는 함께 출발하는데 혼자 가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옆자리는 낯선 외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고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들의 웃음 속에 나는 없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짐을 찾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바로 숙소로 이동했다. 생각보다 좁은 일본 도심 호텔, 3사람씩 쓰는 방은 어수선했고 내 캐리어를 열어 둘 공간조차 넉넉지 않았다. 어머님, 저희는 애들 재우고 잠깐 근처 슈퍼 다녀올게요. 간단히 뭐 좀 사오려고요. 며느리는 이미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부터 아이 둘을 좁은 호텔방 안에서 혼자 돌보는 시간이 시작됐다. 한 아이는 잠들었지만 다른 아이는 계속해서 할머니, 물 줘. 할머니, TV 틀어줘. 할머니, 이거 뭐야? 익숙하지 않은 리모컨, 일본어로만 나오는 채널, 어떤 버튼을 눌러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나는 그저 아이가 울지 않게 달래는 데만 집중했다. 무릎이 쑤시기 시작한 건 그날 저녁부터였다. 낯선 침대에 얇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 무릎을 손으로 문지르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같이 왔으니 참아야지. 이런 기회 다시 오겠어. 하지만 둘째 날 그런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아사쿠사, 오후에는 시부야, 저녁에는 신주쿠. 한 곳 한 곳이 너무도 생소했고 지도 보는 일도 교통을 갈아타는 일도 전부 며느리의 몫이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카페에 들어갔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카페에서 내가 앉아 있었던 건 10분 남짓이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일어나 아이를 쫓았고 나는 따라 일어나 아이의 물건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다. 오후에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 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한숨이 나를 향한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가 덜 움직여서 언어가 안 돼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피곤하게 만든 사람처럼 느껴졌다. 점점 나는 조심스러워졌다. 길을 걸을 때도 일부러 더 빠르게 걷고 음식을 고를 때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무거나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할수록 나는 더 배제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셋째 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는 말했다. 엄마 오늘 잠깐 쇼핑 좀 다녀올게요. 아이들 둘만 보면 되니까 엄마 좀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너무도 당황스러웠다. 낯선 호텔, 낯선 나라, 언어도 모르고 음식도 잘 모르는 이곳에서 나 혼자 아이 둘을 보는 상황. 이제 잘 놀고 있어야 해. 할머니랑 있으면 더 재밌을 거야.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나갔고 나는 좁은 호텔방 한쪽 구석에 앉아 아이들의 유튜브 볼륨을 줄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여행이 맞나? 시간이 지나며 무릎은 다시 욱신거렸고 앉을 공간이 없어 바닥에 기대 앉아 있던 나는 자꾸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여행에 함께 온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아이 돌보러 따라온 사람인가? 넷째 날 호텔에서 아침을 먹은 후 우리는 오사카 중심가로 이동했다. 유명한 도톤보리 거리를 걷고 골목마다 이어지는 상점과 인파 속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다. 나는 자꾸 무릎에 손이 갔다. 이전보다 더 아파왔다. 도보 중심의 여행지였고 의자나 벤치는 드물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아들과 며느리는 지도를 보며 부지런히 앞장섰다. 그날 점심은 일본의 유명한 라멘집에서 먹기로 했다고 했다. 여기 꼭 와봐야 돼요. 줄 좀 서야 하긴 해도요. 며느리는 아이에게 음료를 건네며 말했다. 식당 앞에서 20분 넘게 줄을 섰고 나는 그늘도 없는 길목에서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내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았다. 식당에 들어간 후 주문은 전부 며느리 몫이었다. 종업원이 일본어로 물을 때마다 나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어머님, 매운 거 괜찮으시죠? 이 집은 국물이 진해서 괜찮을 거예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었고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표정 속엔 피로가 진하게 묻어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아, 내가 민폐구나. 그렇게 느껴졌고 젓가락을 드는 손이 무거웠다. 오후 일정이 끝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좁은 호텔 방 안 아이들은 장난감을 꺼내 놓았고 며느리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아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말했다. 엄마, 이번 여행 힘드시죠? 근데 요즘은 이런 데 와야 일본 제대로 보는 거라네요. 그래도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긴 내가 좋아서 따라온 거지. 그 말 속엔 나는 괜찮다는 다짐과 괜찮은 척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에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호텔 복도 끝 자판기에서 물을 뽑으려다 무심코 들려온 대화.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저 물 한 병 사러 나온 것이었지만 발걸음을 멈춘 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엄마랑 같이 여행 오는 거 후회하지? 며느리의 말이었다. 후회까진 아닌데 피곤하긴 해. 계속 챙겨야 하고 뭘 보러 온 건지 모르겠어. 아들의 말이었다. 이번엔 정말 효도한 거지 뭐. 다음엔 우리끼리만 가자. 솔직히 엄마가 없으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자판기에 돈도 넣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발길을 되돌렸다. 목이 바짝 말랐지만 그 순간엔 물보다 감정이 더 삼켜졌다. 나는 그들의 여행에 부담이었구나. 돌아오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무도 내가 다녀온 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무릎이 아팠고 가슴도 저렸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날이었다. 면세점에서 작은 초콜릿 상자를 2개 들고 계산대 앞에 섰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고 싶었다. 그래도 좋은 기억 하나는 남겨야지.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그런 거 굳이 뭐하러 사요? 집에 가져가도 안 먹어요. 곁에 있던 며느리도 말했다. 맞아요. 어머님, 그런 건 한국에도 있어요. 나는 조용히 초콜릿을 내려놓고 지갑을 닫았다. 계산은 하지 않았다. 비행기 좌석도 또 따로였다. 아들은 말하길 엄마는 앞쪽 통로, 우리는 뒤쪽 창가. 바꾸기 어려웠대요. 그리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여행 진짜 길었네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기내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앞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구름 아래로 일본 땅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한 줄을 새겼다. 다시는 이런 여행을 하지 않겠다.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이번에도 일본 갈 생각인데 같이 가요.
이번엔 좀 쉬운 일정으로 할게요. 나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는 며느리였다. 어머님, 이번엔 료칸에서 이틀 묵을 거예요. 3명이 함께 쓰는 방이라 좀 넓게 잡았어요. 숙박비랑 식비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항공권은 끊으려고요. 공손한 말투 속에서도 그 말의 진짜 뜻은 너무도 명확했다. 따라오시되 돈은 좀 내주세요. 나는 웃지도 못한 채 휴대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효도는 끝났다고 했던 그 여행, 이제는 나한테 돈까지 부담시키려 하네. 게다가 나는 친구를 통해 들은 바 있었다. 요즘 일본은 숙박비가 비싸고 항공권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 비용은 어머니가 부담해 주세요라는 말이. 그리 순수한 부탁만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일본 좋지. 료칸도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담담하게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다, 이번에 나 친구들이랑 먼저 계획이 잡혀서. 그때쯤엔 한국에 없을 것 같아. 후쿠오카 쪽으로 가기로 했거든.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고. 전화기 너머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 정적을 끝내듯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부터 여행 얘기 꺼낼 땐 돈 얘기부터 하지 마라. 내가 너희 돈 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통화가 끝난 뒤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사실 친구와의 여행 계획은 없었다. 여권도 여전히 서랍 속 깊은 곳에 있었다. 그저 단 한 번만이라도 거절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이번엔 아니다. 나는 짐이 아니다. 그 말을 직접 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예전에 함께 도서관 봉사를 했던 이정자 씨였다. 현자 씨, 이번에 여수 쪽으로 여행 갈 건데 혹시 같이 갈래? 예약은 내가 다 해놨어. 숙소도 조용한 데고 일정도 다 짜마서 우리가 별로 할 건 없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여행 좋지. 나도 이번엔 좀 바람 쐬고 싶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남쪽 바다로 향했다. 여수, 봄바람이 부는 바닷가 마을. 도착한 숙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옥 민박이었고 식사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과 함께 방 안에 놓인 나무 상 위에서 조용히 나눴다. 시간에 쫓기지 않았고 사진을 찍어도 서로를 예쁘게 담아 주었으며 걷는 속도도 말하는 템포도 참 잘 맞았다. 누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디를 꼭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무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 아닌 속도와 감정이 맞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 더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는다는 것. 그날 밤 조용한 한옥방 안에서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이제부터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여행합니다. 그녀의 진짜 여행은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여행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설렘과 기대를 떠올립니다. 특히 자식들과 함께라면 그 자체만으로 뿌듯하고 마치 인생의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여행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던 장면은 생각보다 쉽게 흩어지곤 합니다.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꼭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서로 다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순간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현자 씨의 여행처럼요. 우리가 누군가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숙소도 멋진 풍경도 아닌 서로를 기다려줄 마음,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어줄 배려 아닐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통하고 속도와 감정이 맞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보다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친구 한 사람이 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현자 씨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웃을 수 있는 여행을 하겠다. 여러분, 여행은 꼭 자식과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맞추고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이 편한 사람과 우리 속도에 맞는 걸음으로 여유롭게 떠나는 여행이 진짜 의미 있는 여행 아닐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한 법.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여행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